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치질 수술 병원에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수술법에 대한 소개 영상이 그 당시에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술을 하시고서도 많이 좋아지지는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연세도 높으셨지만 예전에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치질로 고생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요즘이라고 크게 다를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치질 수술 후에 만나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될 뿐더러 부작용과 합병증 예방, 그리고 평소 치질을 관리하기 위해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10년 이상 치질로 고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하지만 자가관리를 하면서 절대로 치질 수술만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치질 환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들의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요즘 수술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죽을 만큼 싫은 변실금 걱정, 통증, 2차 감염, 그리고 높은 재발률. 특히 환절기마다 면역력과 컨디션이 확 떨어지면 화장실, 공포증, 불안감에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치질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치질 수술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치질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알기 전에 우선 치질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질이라는 단어는 항문 질환들의 대표적인 명칭이고 치액, 치루, 치열 등 세분화된 약 200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치질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최소한 6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의 이전 영상인 치질의 종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의 대표적인 부작용과 합병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그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을 모두가 반드시 겪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과정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미리 알고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수술 후에는 화장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식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오히려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비물이나 약간의 출혈은 피할 수 없는데 밥을 안 먹으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져서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 맵고 짠 자극적인 맛의 음식을 피하고 고섬유질을 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춧가루가 많이 들은 김치는 잠시 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대장 활동을 위해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2리터 아시죠?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우리 몸 안의 미네랄이 너무 많이 빠지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주 나눠서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아프고 힘들어도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도 대장 활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에는 크고 작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경미한 출혈은 특별한 조치 없이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거나 심한 출혈은 합병증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혈변의 양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병원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수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내부에 큰 상처를 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목적성을 가지고 나쁜 부분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조직의 손상을 피할 수 없고 그 회복 과정에서 통증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역시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상한 말들 절대 듣지 마세요. 수술 부위가 감염되면 붓기, 분비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물나는 농양, 출혈, 대변에 있는 세균 등에 의해 2차 감염이 되어 치질의 재발 및 치루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해야 합니다. 신경통은 수술 중이나 그 이후의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증으로 때로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심할 경우 담당 선생님께 집요하게
집요하게 진단과 처방을 받아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매일 수술을 하시고 매일 우리와 같은 환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프고 죽겠어도 그분들께 우리는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하고 재발 방지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정말 집요하고 끈기 있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은 수술 부위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병원을 찾아가야 하지만 직접 간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정확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듣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물리치료와 때로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질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수술 부위를 모두 꿰매서 덮지 않고 절반 정도만 덮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회복이 되면서 발생하는 분비물과 출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고여 있으면 이곳이 농양이 되어서 항문 농양이나 치루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비물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수술 후 상처 치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염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는 크게 상처난 부위와도 다름이 없으니 우리 몸이 열심히 회복할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 뭐지? 항문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나 주위는 늘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연고를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평소보다 더 깨끗하고 바짝 건조하게 관리하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비물 등 수술 후에는 항문 주위에 고름이 차는 농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통증과 발열 그리고 심한 몸살이 같이 나타납니다. 농양은 배농과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항문 관략근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변실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략근은 손상되면 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질 수술은 관략근의 손상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데 저는 관략근 비손실 수술법들을 절대로 100%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한 수술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치질 수술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실금. 관략근이 손상되면 당장은 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노화의 과정에서 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는 현상의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케겔 운동 따위도 관략근과 골반 기저근들이 정상일 때 강화되는 것이지 완벽한 원통형의 관략근의 일부가 손상되었다면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장루라고 하는 인공 항문을 다는 것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 항문이요. 근데 혹시라도 그 외에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변실금과 맞먹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질 수술 후 드물게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중 신경 손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끔찍하시죠? 이렇게나 많은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은 모두가 반드시 겪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미리 알고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치질관리법으로 대부분 좌욕을 이야기합니다. 예방적인 관리는 많은 질병의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욕을 이야기하는 것은 치질을 단순히 치액만 생각하는 단편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치질의 종류는 보통 치액, 치열, 치루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더 확장해서 최소 6가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질환이 악화되면 확장되고 번지고 그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치액은 혈전에 의한 항문 근처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치루나 항문 농양은 항문샘, 땀샘, 관략근의 섬유결 등의 부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듯 증상 부위와 원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상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는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가관리법의 가장 핵심은 먹는 것과 운동, 그리고 수면 등 생활습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암, 종양, 치질, 염증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예민한 암을 기준으로 음식도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풍에 걸린 지도 꽤 되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내용도 꽤나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영상을 시리즈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아니 뭐지? 그리고 일반인인 우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의사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그곳의 불편함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생겨나지 않고 조금씩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